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토론회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내외빈 소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재석 한국경제TV 뉴스 콘텐츠 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원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는데요, 비상대책위원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당 상황이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기자회견하고 늦었습니다.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정무위 소속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판 BTS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 현상으로 산업 간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산업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정작 전통 금융사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규제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0년 전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금과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금산분리 원칙이 대표적입니다. 규제 혁신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토론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오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법론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님, 토론 함께해 주신 김현준 금융위 은행과장님,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을 공동 주최해 주신 조주현 한국경제TV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 금융판 BTS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 혁신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올 고견들이 의정활동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주현 한국경제TV 대표이사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원래 조주현 대표께서 축사를 하시기로 했지만 미디어그룹 내 일정으로 오늘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안재석 뉴스 콘텐츠 국장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에서 뉴스 콘텐츠 국장을 맡고 있는 안재석입니다. 조주현 대표께서 당연히 이 자리에 서서 환영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환영사를 맡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 환경은 이런 기술 혁신이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새롭게 등장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앞세워서 금융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금융사들입니다.
MZ세대 등 새로운 금융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화된 또 새로운 금융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금융당국 역시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 중에서도 규제 혁신을 위해 해묵은 금산분리 규제를 보완, 개선,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에서 시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가 규제 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경제TV 역시 경제와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한국경제TV와 함께 기획해 주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관계 또 학계 전문가분들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를 하시는 도중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송석준 의원님께서 축사하실 텐데요. 단상 위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축사하러 올라오시면 또 오시자마자 너무 축사를 부탁드려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또 한국경제TV 공동 주관으로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맞고 있습니다. 예, 지난 구한 말에는 우리가 변화를 외면하고 내부 정치 세력 간 다툼에 골몰하다가 국권을 잃고 우리 대한민국이 질곡의 역사를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변화와 혁신을 우리는 과감하게 수용하고 오히려 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역사의 우리 희생자가 아닌 역사의 이제 주체로서 세계를 좀 선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합니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제가 25년 근무하면서 우리 국토 분야에서도 엄청난 디지털화로 인해서 변화 혁신을 경험했고 또 공간정보 산업이라는 것을 서로 등록을 시켜서 세계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쪽 이쪽은 우리에게 국민들 생활 모든 것을 어쩌면은 동전의 이면처럼 실물 생활과 같이 또 금융 분야를 우리는 온 국민이 생활의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지금 빅블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또 각종 IT 기술, 소위 AI 그리고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각종 이런 혁신적 기술로 인해서 세상이 놀랍게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우리는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우리 산업 분야에 정말 앞으로 우리 새로운 혁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끔 관련 전문 분야 전문가들께서 지혜와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또 박대출 선배님도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좋은 정책적 대안 또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금융 부문에서
변화 혁신을 주도하고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적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한 해가 벌써 이제는 결실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코로나 이겨내시고 기획하시는 모든 일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자리하셨는데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원래 김주현 금융위원장께서 축사를 하시기로 했지만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 오늘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상임위원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입니다. 저희 장관님께서 오늘 예결위 출석하셔서 오늘 제가 장관님 축사를 대독하게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 일정이 금산분리 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장관님의 뜻에 맞춰 지금 열심히 지금 금융개혁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시의적절한 주제로 의미 있는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윤상현 의원님과 조주현 한국경제TV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송석준 의원님과 박대출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발제를 맡아준 김자본 박사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진입하면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비금융의 융합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에서 플랫폼 금융으로 영업 형태가 변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핀테크, 빅테크 등 비금융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기존 금융회사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전통적 금융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산분리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대해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 금융규제 혁신은 금융, 비금융 간 융합을 통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성이라는 제한을 완화하여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플랫폼을 통해 대출 외에도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산분리 제도 개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에 따라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러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금융규제 혁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와 오늘 토론회 패널분들께서는 지금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오늘 그 토론회 패널분들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는요,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께서 디지털 혁신과 금산분리, 디지털 전환의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자리 정리가 끝났는데요. 먼저 주제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게 오늘 파워포인트 PPT는 활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신 이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박사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약 1, 2주 전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요. 고생을 좀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약간 좀 그 목소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혁신과 금산 분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디지털 혁신은 글로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이 매우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마찬가지로 또한 해외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국가들이 있고 따라서 글로벌 현상인데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책 이슈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주는 시사점을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은 20분 정도인데요. 사실 금산분리 관련된 이슈를 20분 만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 분석이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금산분리와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의 주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이 금융과 산업의 믹스업, 빅블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믹스업 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핀테크와 빅테크를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핀테크는 기술기업, 테크기업이긴 합니다만 금융전업사입니다. 반면에 빅테크는 전자상거래, 통신, 검색 등 비금융 업무를 핵심 업무로 하는 가운데 금융 업무를 부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금산분리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는 빅테크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양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빅테크가 금융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은행 등 금융회사도 점점 디지털에 다가가고 또 플랫폼 사업에 진출을 하고자 하고 있고 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금산분리 원칙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의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있어서는 규제가 없거나 매우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금융사들의 업무는 상당 부분 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과 규제 차익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니 스툴츠라고 하는 매우 저명한 재무경제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쓴 논문인데요.
빅테크와 핀테크의 성공 요인을 규제 요인과 기술 요인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규제 요인이 60%고 기술 요인은 30%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를 은행과 빅테크가 제공을 한다고 할 때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빅테크의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렴한 서비스를 원할 것이고 따라서 빅테크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빅테크의 성공은 사실은 규제 차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규제가 바로 빅테크 성공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현 단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고민의 지점은 뭐냐면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금산분리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빅테크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와 규제 차익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인가라는 것이 고민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금융과 관련된 2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근본 문제와 금산분리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어떤 컨선이 있고 이러한 컨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융의 근본 문제는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금융시장과 금융제도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발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이 얼마만큼 금융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여하이 잘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의 근본 문제와 관련해서 금산분리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금융과 산업의 결합이 히든 액션을 통해서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금산분리의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2번째 근본 문제는 금융정책의 근본 문제입니다. 금융정책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을 모두 추구합니다. 둘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목적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2가지는 상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규제 트릴레마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금융 안정을 추구하면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면 또한 안정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아쉬운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정책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산분리는 이러한 금융정책의 근본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과 안정의 상충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안정 중심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우리가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인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 분석에 의해서 적성성이 평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주요 이슈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혁신을 여하이 잘 추진해 낼 것인가 하는 건데요. 혁신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제도가 바로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혁신을 행하는 주체들 간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업 뱅킹과 유니버설 뱅킹 그리고 스몰 테크와 빅테크
누가 더 혁신성을 가지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혁신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전문적이고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혁신성을 더 높게 가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위험 관리입니다. 규제 툴릴레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혁신과 안정은 상충할 수도 있으니만큼 위험 관리를 여하히 잘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아쉽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금융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레인하트와 로고프라는 저명한 두 경제학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책을 썼습니다. 800년 금융 역사, 베니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은행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역사를 쭉 정리한 결과 언제나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위험 관리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빅테크와 관련해서 염두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바지일리라고 하는 그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쓴 논문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푸른색 이 그림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소비자들이 누리는 잉여인데요. 세 번째 그림은 디지털 독점이다 해서 빅테크들이 소비자 잉여를 모두 다 가져간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약간 분홍색 그림인데, 이거는 빅테크들이 소비자들의 선호 정보를 이용해서 선호까지 조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잉여를 더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빅테크의 독점적 잉여의 추구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소비자 후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제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만,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핀테크와 빅테크의 상대적 비중을 쭉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비중에 의하면은 주요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이미 금융산업이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는 빅테크보다는 핀테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빅테크의 비중은 거의 1% 미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이머징 국가들인데, 중국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국마저도 대략 20-3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80-90%가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금산분리 차원의 고민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을 잘 균형시키는 것이 바로 금산분리의 고민입니다. 그 고민의 지점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빅테크는 비금융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금융을 부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독점적 잉여를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빅테크의 금융산업의 진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자회사를 통해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시장 지배자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판매 과정을 지배함으로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핀테크와 빅테크 은행들이 대략 42개 정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 5개는 현재 인허가를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소형 핀테크가 은행 라이선스를 받은 것은 9개입니다. 중형 핀테크는 19개고 빅테크는 14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 영국에서는 소형과 중형 핀테크만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빅테크가 은행 인허가를 받은 것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매우 특이한 지리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 은행의 자본금은 8%인데 핀테크 은행의 경우에는 12에서 많게는 20%까지 자본금을 증액을 시켰고 EU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자본금 부과를 했고 중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자본금 규제 그리고 지주회사의 Source of Financial Strength Doctrine이라고 하는 자본금 지원과 관련된 그런 보장을 요구하는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빅테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준하는 차원에서 자본금 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지배 규제에 있어서는 이해상충과 지배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회사은행과 빅테크 모회사 간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을 했고 이사에도 과반수를 사회이사로 하는 그런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 관계자는 집행인은 임원이 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 그리고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도 자료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략 3개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건데 은행이 플랫폼 사업에 이제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분리를 유지를 하는 건데 빅테크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서처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방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미의 경우에는 빅테크에게는 전혀 은행 자회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핀테크에게 허용을 했는데 빅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자회사를 핀테크 은행 자회사 체제로 핀테크를 그 은행으로 인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렇게 3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것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지지받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산업적인론에서 저명한 경제학자인 티롤이라는 분께서 소위 멀티호밍이라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플랫폼을 다각화시키는 걸 보고 멀티호밍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을 다각화시키게 되면 플랫폼 독점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멀티호밍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효과를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금산분리 이슈가 들어가 있는데 금산분리 이슈는 소유를 중심으로 한 규제와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규제 이 2가지가 금산분리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터인데 이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의 관점을
소유와 지배구조 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적으로 좀 쉽지 않은 자세한 설명을 시간상 하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그 법적 권리 충돌이 빚어지지 않는 구조 설계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할 터인데, 법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지배권 이 두 개의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은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은행을 제3자인 기업이 은행을 소유를 하게 되면 은행에 대해서 지배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한 권리가 바로 물권적 지배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리에 충돌이 빚어지지 않는 방식으로의 구조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은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픈뱅킹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빅테크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상품거래 정보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오픈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을 텐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은행의 데이터 접근에는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이 비대칭성의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을 높임으로써 쌍방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데이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이 데이터 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플랫폼 사업 진출의 목적의 상당 부분이 달성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빅테크와 핀테크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이 은행이 생산하는 금융거래 정보와 빅테크가 생산하는 상품거래 정보 가운데 어느 것이 금융거래의 있어서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당연히 금융거래 정보가 더 높을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상품거래 정보는 금융거래 정보보다 더 우월한 정보가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를 보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터인데요. 따라서 이 빅테크와 은행과 핀테크 사이에 금융거래 정보와 상품거래 정보를 어떻게 배분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핀테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존 은행과 빅테크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장기 대출의 제공, 이런 것들을 영국과 미국의 핀테크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는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 생태계 내에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금융 포용의 효과는 빅테크보다 핀테크가 더 큽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야 할 자는 핀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빅테크의 상품거래 정보와 은행의 금융거래 정보는 핀테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의 이 금융거래 정보는 또한 은행에게도 주어져야 합니다. BIS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빅테크의 데이터 생산의 한계 비용은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세상과 나누면 나눌수록 사회 구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터인데,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이런 데이터 메커니즘은 빅테크가 은행과 핀테크에게 데이터를 주고 은행은 핀테크에게 데이터를 주는 이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따라서 오픈뱅킹 구조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데이터 구조를 우리는 상당 부분 개선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패널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께서 좌장을 맡으셨는데요. 과장께서 자유롭게 패널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김자봉 박사님, 선임연구위원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모두 발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조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자 이제 참여자 토론 패널이죠. 패널 네 분이 대략 한 5분 정도 짤막하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발언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에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동국대 경제학과의 민세진 교수님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입니다. 예, 오늘 김자봉 박사님이 이제 책까지 내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저도 이제 이게 어떤 형식으로 배포가 될지 몰랐는데 제 자료들은 이 토론집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한 가지 좀 단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그래프와 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한국거래소의 산업별 지수 수익률 비교입니다. 일부러 제가 좀 흑백으로도 구분될 수 있게끔 좀 편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진하게 보이는 선의 움직임이 KRX 300 지수입니다. 일단 2010년 장 열린 첫날을 0으로 놓고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비교가 가능하게끔 편집을 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약간의 수익률이 나는 수준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2020년부터 2020년에 이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KRX 300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좀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차원에서. 근데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선이 뭐냐면, 좀 진한 회색이 KRX 은행, 그 다음 회색이 보험, 그 다음에 이제 가는 회색이 증권인데요. 보시게 되면 은행과 증권 영역은 사실은 2010년 장 개시 이후로 거의 플러스의 수익률을 낸 적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는 그래도 KRX 300과 좀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오히려 KRX 300이 유동성 장세에서 크게 오른 것과 대비되게 굉장히 하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의 평가가 전통적 금융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표로 제시된 자료에서는 4대 금융 지주와 카카오뱅크의 자산 규모 시가총액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사실 은행이, 물론 이 4대 금융 지주라고 하는 게 은행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만 다른 기타 이제 금융회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은행만을 비교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은행의 본질은 예금을 받아서 자산으로 주로 대출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산 규모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4대 금융지주를 보게 되면 자산 규모와 시가총액 규모의 순위가 어그러짐 없이 배열이 돼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자산은 예를 들어서 KB금융지주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으로는 거의 비등한 수준이고, 사실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장되면서 오히려 KB금융지주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보여서 상당 기간 이슈를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8조 원 정도를 더하면 사실 KB금융지주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그 김자봉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금융위 상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각 금융업법이 굉장히 제한적인 규정들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면에 금융혁신법이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을 통해서 빅테크, 핀테크의 금융업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결과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의 공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주제 자체에서는 빅테크, 핀테크와 전통적 금융권의 경쟁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CBDC의 등장으로 과연 은행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아까 김재봉 박사님께서 그 르네 스톨츠의 페이퍼 인용을 하셨는데 정말 적합한 인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르네 스톨츠의 그 페이퍼에서도 지금 빅테크,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권은 uneven playing field, 그러니까 그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금융회사, 비금융회사가 계열사로 엮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금산분리가 주로 쓰여왔지만, 사실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제한부터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간 지분 소유 제한 등까지 그 의미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현실입니다. 은산분리로 원래는 세계적으로는 제한이 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권역에까지 이러한 금산분리라고 하는 원칙으로 이름을 붙여지면서 다양하게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논의의 핵심은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기회에 다른 금융 권역에도 우리가 원칙이라고 불리면서 금산분리를 해왔던 것을 같이 완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사례를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 건강보험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사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좀 장기로 여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체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CVS라고 하는 파머시 체인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2018년에 에트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건강보험회사가 CVS 헬스를 아예 합병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합니다만 PB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건강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합병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제한적인 사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금융 권역, 기존의 금융회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식의 금산분리 완화가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미 은행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 권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좀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금산분리 규제 혁신의 키워드는 업무 영역과 데이터 이용 제한 완화일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그 각 금융업법에서는 자회사나 부수 업무 등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법에서는 허용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회사들끼리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특히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데이터 공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데이터 공유 방향에 대해서도 김자봉 박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동의하느냐는 굉장히 의견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 사실 저도 공감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금융 규제 완화, 그러니까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산분리를 지탱해온 농거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도 은산분리는 있어도 금산분리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지탱해온 농거 자체도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간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은행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주회사 내에서만 사용을 할 것인지 일정 부분에 있어서 다른 권역의 그러니까 그 자회사들 간에도 이 데이터 이용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금융 소비자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이라도 또 추가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금융위원회도 새롭게 이렇게 그 방향을 잡은 것이 금산분리 완화여서 저는 뭐 이 분야를 오래 공부해온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 그냥 그 사회자 선생님 좀 앉아 계세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한 30분, 40분 토론을 해야 되는데 혼자 서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날 때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좀 쉬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 참 잘 보시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발표로 해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 연구실장님 발표가 아니라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조영현입니다. 오늘 김자봉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금산분리에 관해서 여러 생각할 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금산분리 아까 이제 민세진 교수님이 이제 원래는 사실 은산분리인데 글로벌하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금산분리로 좀 넓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이 원래 굉장히 특수하다. 그러니까 은행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공공성이 높아서 특별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영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은 금산분리는 은행과 산업 간의 그런 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그리고 은행과 산업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주로 글로벌에서는 이쪽 논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하나 더해서 경제력 집중을 굉장히 억제하는 측면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의 좀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금산분리를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제 규제 현황을 잠깐만 살펴보면 일단 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좀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뭐 금산법 그리고 개별 금융업법에 또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부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형태로 또 금산분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금산 규제의 방향성은 역시 좀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 금산분리는 사실은 금융 선진국의 이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사실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칙은 좀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금융 안정이나 역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훼손이 될 경우에는 중장기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7년에서 98년 그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그런 금융 왜곡이 좀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산분리는 현재 굉장히 직접적인 소유 중심의 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사실은 이제 빅테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풀어준 인터넷 전문은행법의 사례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법 같은 경우 제1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금융 혁신과 건전한 경쟁, 소비자 편익을 목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 금융 혁신, 건전한 경쟁, 소비자 편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기존 은행법에서 그 소유 규제가 있는데 그걸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그 소유 규제를 34%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는데 반면에 건전 경영 원칙은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즉 은행법에서는 일정 한도로 정하고 있는 그런 대주주에 대한 어떤 신용 공여나 대주주 발행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혁신 그리고 건전한 경쟁,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소유 규제는 좀 완화하되 그러니까 금산분리의 본래 목적인 어떤 이해상충 방지나 경제력 집중에 관한 부분은 좀 강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금산분리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빅테크에 비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존 금융회사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빅블러 시대의 그런 융복합에 의한 혁신이나 효율성 그리고 소비자 후생은 높이면서도 금산분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개별 업법에서는 이런 본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부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혁신, 효율성 그리고 소비자 후생 제고 관점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경제력 집중 억제에 좀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그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일 실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영일 실장님은 그 교수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컴팩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로 금산분리 완화 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에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규제 혁신, 이게 금산분리 완화가 정부의 이제 규제 혁신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금산분리 완화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는 것은 금융위가 규제 완화, 규제 혁신, 규제 개혁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 혁신 정책을 소비자 입장에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은 4대 분야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9개 주요 과제 36개 해가지고 각 업권에서 제출한 그런 규제 사항을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추진하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은 부수 업무 제한을 좀 풀어달라 또는 투자 한도를 완화시켜달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음식 배달업이나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의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금융사가 해달라는 얘기고 가상자산 포함 업종 제한 없이 자기 자본 1% 이내를 투자하겠다. 캐피털사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업 등 부수 업무 제한을 완화시켜달라. 비금융회사의 출자 규제 완화, 자회사 규제 완화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조업을 좀 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되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서 신한은행 배달앱에 땡겨요라는 것도 있고 KB국민은행에 알뜰폰 리브엠을 판매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좀 생뚱맞다. 왜 은행에서 이 핸드폰을 알뜰폰을 파는 것이 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해야 되나, 또는 이것을 샌드박스에서 하지 않고 완전히 제한을 풀어가지고 금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금융사들이,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제대로 본업은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본업을 잘 하려고 하면서 자회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수업무를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지만은, 이 신한은행에서 배달앱 땡겨를 하는 것이 이게 금산분리 완화랑 규제 완화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소비자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 설익은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정부가 규제로서 좀 보호하는 장치인데, 이것을 막 풀어놓고 또는 정치되지 않은 그런 규제를 풀어놨을 때는 우리가 수차례 경험했던 저축은행 사태나 DLF 라임 자산운용이라든지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나서 막대한 피해가 국민들한테 있었습니다. 이 진짜 설익은 정책으로 풀게 되면은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지 않나. 이게 이 은행의 예를 들어보면은, 은행이 진짜 좋은 업종에 우량 기업체에 돈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기업이 자금력은 없지만은, 담보력은 없지만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BTS 같은 기업이 돼야지 맞지, 은행이 그러한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찾아가지고 자기가 그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금융사들은 본업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본업에 필요한 부수 업무라든지 자회사를 하는 것이 맞지, 좀 생뚱맞은 영역을 들어가는 것, 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들어왔다고 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 모든 산업자본에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규제 개혁 문제에 이게 공급자들이 바라는 바인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바라는 바인가, 실제 소비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제를 푸는 것인지, 아니면은 금융사의 돈벌이의 확대를 위해서 푸는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금융규제혁신회의조차 지금 금융위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비자 입장을 반영할 그런 소비자 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가지고 공급자들이 그동안 느껴온 그 불편한 사항들을 다 풀어보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험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풀어달라, 이런 것이 어떻게 규제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소비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러한 규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영업하는데 불편하다고 풀어달라, 이런 것이 규제 개혁이 규제 완화가 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채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카드사, 은행, 보험사들 정말로 본업에 잘 하면서 본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수 업무나 규제 개혁을 주장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부는 금융사를 위한 규제 개혁인지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규제 개혁인지를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잣대를, 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놓고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영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 모두 발언으로 김현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님의 발표를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현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금산분리라는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상현 위원님과 한경TV 측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이제 뭐 토론을 해주신 민세진 교수님, 조영현 박사님, 그리고 조현현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김자홍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중요한 내용,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먼저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추가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미 핵심 쟁점들이 많이 제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생각하는 금산분리 이 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 혁신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분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코멘트를 해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보는 금산분리 이 제도의 합리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제도 개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디지털화 그리고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서 금융산업이 이제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또 이거는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금융회사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핀테크 등 이제 테크 회사들도 금융산업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그 양방향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영업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혁신을 저해하고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이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이제 자회사 투자를 제한하는 이런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IT 기술이라든지 이제 플랫폼 관련된 영업 투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은행업 고도화회사라는 이름으로 은행 이제 핀테크 투자라든지 그쪽은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역사회 지원 등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본에서는 이미 이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가 사실 조금 더 이제 일찍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혁신 일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금융 안전성 유지라든지 이해상충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산분리의 어떤 근본적인 대원칙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저희가 지켜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최우선 과제로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조금의 우려사항이라도 있으면은 보완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면서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원 박사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핀테크와 빅테크가 이제 금융업 진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현행 이제 금융 제도로 다루기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새로운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하게 이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공유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에 이제 그 의존을 하게 되고 업무 위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시스템 관련된 정보 시스템 관련된 리스크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종합적인 그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분명 이제 대응이 필요한데 핀테크와 빅테크 상황은 또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한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핀테크에서도 발생을 하지만은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공정 경쟁 이슈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금융 부문과 빅테크 안에 있는 금융과 비금융 부문 간의 이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리스크들, 그리고 빅테크가 지향한 어떤 독과점화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보완이 분명히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김자봉 박사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그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제 마련이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사실 7월 달부터 금융기재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불과 며칠 전인데요. 지난주 23일에 저희가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첫 번째 규제 혁신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위험성과 관련해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을 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러한 보완 방안들을 그 부가 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시범 운영하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향후 제도화를 할 건지, 그리고 제도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현현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규제혁신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100배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 23일 날 발표할 때도 저희가 규제혁신의 지향점으로 결국 소비자 후생의 증가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이제 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 빅테크, 핀테크 그리고 금융업계 간의 이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경우 오히려 이제 금융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고요.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사실 소비자 편익 측면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플랫폼이 이제 상단에다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그 상단의 결과를 노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알고리즘이 이제 공정한 알고리즘이 아니면은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 편익을 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링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수료를 많이 받는 어떤 그런 그 상품들을 이제 뭐 상단에 노출한다든지 자주 노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 가능한 상품을 이제 같이 제시하도록 하고, 시장 평균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가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함께 마련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규제 완화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리스크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은 함께 정비를 해 가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없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만반의 어떤 그런 그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장님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략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김장우 박사님이 아주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전체의 흐름을 잡아야 할 때, 오늘 이제 사실은 토론 과정에서 약간 이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 하나는 플랫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융도 결국엔 지금 모든 기업은, 모든 산업은 플랫폼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조현영 회장님께서 왜 생뚱맞게 아까 그랬죠.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KB금융의 알뜰폰, 리브앱 이런 걸 도대체 저 밖에 사회자님 저 밖에 문 좀 닫아줄 수 있어요? 여기요, 여기 쪽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이 전통적인 금융 또는 이 제도권의 금융들이 거의 지금 핀테크하고 경쟁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거의 그래서 하도 핀테크나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빅테크로 불리죠. IT 기업들의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그 참 이 나름의 위기의식, 그 반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플랫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모든 산업이 플랫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이제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산업 간의 융합,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들. 또 하나가 글로벌 현상이라고 이제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글로벌 현상입니다. 글로벌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글로벌 경쟁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 금융 쪽에서의 이렇게 이 빅테크의 진입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 상태에서 보고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플랫폼과 이 글로벌이라는 두 개의 어떤 원칙에 있어서의 오늘 좀 토론이 제한적이지 않는가. 이제 토론자들의 전체 내용들이 이 두 가지 관점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이제 금산 분리를 조금 완화돼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대략적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점 또는 뭐 고려해야 될 점, 뭐 이런 점들은 서로 이제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만, 일단은 금산 분리를 좀 과거하고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또는 금산 분리를 좀 완화하되 어떤 방향으로 갈고 어떤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디테일 강론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몇 가지 봐야 될 가이드라인이, 하나는 이제 제도권 금융이 예를 들면 핀테크 등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좀 강화할 것인가, 또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핀테크하고 빅테크한 경쟁을 촉진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왜 빅테크가 그렇게 커졌는가라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 빅테크들의 독점적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이 또는 핀테크 기업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가능한 일정 규모의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M&A를 통해서 바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다른 나라보다 좀 강했습니다. 그게 금융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와 빅테크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김장훈 박사님 아주 중요한 발언하셨습니다만, 금산 분리에서 특히 핀테크, 빅테크 중에서는 핀테크를 촉진하는, 육성하는 또는 그들에게 경쟁력을 심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하나의 중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는 이제 핀테크나 빅테크가 이제 제도권 금융으로 더 진입하는 걸 촉진해야 되는가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각각의 이제 디테일이 약간씩 좀 다르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큰 어떤 이제 흐름은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디테일에 대한 패널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제를 해주신 김장홍 박사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마무리 발언입니까? 예, 겸해서 너무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유정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민세진 교수님, 조현영 회장님, 그리고 조영현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현준 과장님, 좋은 코멘트 그리고 정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로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가지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좀 말씀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데이터 결합, 데이터를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차원으로
그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데이터 결합은 그 자체는 금산분리 이슈는 아닙니다.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면 될수록 좋다. 이거는 전혀 금산분리 이슈는 아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모든 금융과 산업의 결합이 반드시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금지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렸습니다만 법적 권리 충돌이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지배권의 충돌을 초래하는 결합이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금지돼야 되는 결합이고 그렇지 않은 결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금산분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명확합니다. 예금자,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성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지 않은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사도 모두가 다 이러한 목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은행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금산분리하면 은산분리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금산분리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30년대에는 영어로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이렇게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민세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른 분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 들으면서도 저도 추가적으로 생각 많이 하게 됐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김재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론 데이터 결합이 금산분리 이슈와는 무관하고 말씀하신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지배권이 그 충돌을 빚지 않은 구제설과 관건이라는 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오래된 그런 그 어떤 가치관이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좀 너무 얽매여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면에서 어쨌든 금융위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의 전향적인 변화를 꾀한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조용현 실장님. 예, 그 김재봉 박사님께서 그 데이터 관련된 발표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 멀티 호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존 금융회사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현행 회장님. 예. 그 기존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 정보, 소비자 정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가 막힌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관심 사항을 한번 치면은 그 다음에 접속할 때 반드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딱 그 먼저 제시를 하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취향까지 파악해가지고 기호에 맞는 상품을 딱 프로포설을 하는 것 보고 정말 혀를 찰 정도로 감탄을 하곤 하는데요. 이 금융사들이 소비자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방대하게 오히려 그런 플랫폼 기업보다 더 중요한 자산 정보라든지 소득 정보라든지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플랫폼 기업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짙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정보는 엄밀히 말하면은 소비자 것이지 그게 금융사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 본업을 아까 계속 본업 얘기하는데 본업을 충실하게 하는 데서 그것을 쓰면은 정말 땡큐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 신한은행에 전화 걸어 가지고 돈 얼마가 좀 필요한데 가능합니까 하면
물어볼 수조차도 없어요. 은행이 하는 지금 기존의 은행들은 그러한 갑질이 완전히 체화돼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네가 발로 찾아와가지고 물어보고 뭐 자료를 다 내면 검토해볼까 말까지. 그렇지만은 제가 K뱅크에서 신용대출 받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소득이나 뭐 몇 가지만 입력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통장에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게 현재 이 핀테크 기업하고 우리 금융사들이 하는 행태하고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그 본업에서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이나 이런 금융사들이 본업에서 승부를 걸고 본업을 충실하는데 이런 그 제도 개혁, 규제 개혁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풍부한 자산을 자본금을 돈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진출해서 뭐 좀 해보겠다.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했으니까 우리 금융업도 산업에 진출해가지고 그만큼 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준 과장님.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정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원칙들을 이제 저희가 규제 혁신 과정에서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견, 여러 이해관계자, 핀테크, 빅테크, 그리고 금융업계, 그리고 소비자,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토론, 아주 진지한 토론이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특히 이제 제도권 은행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세상은, 핀테크, 빅테크를 떠나서,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빅테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 가면 이건 거의 구멍가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국내에서는 골목대장이지만 해외에서는 근데 이게 카카오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독점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국내 시장은 독점적으로 지배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기업들이라는 이런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최근에 이제 테라루나 사태를 은행들이나 특히 빅테크들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좌절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나가 하루아침에 자산이 50조 자산이 0이 돼버리는 그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정말 엄청난 은행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고 문제가 아니고를 떠나서 저런 식의 가상의 자산이라는 게 저렇게 형성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룻밤에 붕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옛날에 딜리버티브로 같은 파생금융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그런 이 핀테크 회사들을 가만 보면 빅테크자 핀테크인데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어떤 중국인들을 통해서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를 쓰면서 결국에는 국내의 규제를 그냥 간단히 바이패스해버리는,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디지털 위안 같은 경우는 국내의 화폐를 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의 어떤 금융사나 국내의 어떤 빅테크, 핀테크들이 그러한 정도의 글로벌적인 어떤 폭풍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제도권 금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933년에 미국에서 출발한 금산분리의 그 원칙에 의해서 변화한 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오늘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일단 변하고 있다는 건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한국이 먼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국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특히 금융에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 있다는 점이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서 발표 토론을 해주신 민세진, 조영현, 조연행, 김현준 과장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과제 토론회를 정책 토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산분리 현황을 살펴봤고요. 또 마이데이터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활용 문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금융안전성 훼손 등의 우려도 분명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해주신 토론 참석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한 모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고맙습니다.